4대강의 보를 해체해라 하면서 녹조 얘기를 하잖아요. 녹조의 근원이 그게 바로 1차 부영양화 주변에 있는 논농사 이런 밭농사에서 뿌린 비료들이 모이면 결국은 녹조하고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류지천 문제를 해결하자고 나와야 되는데 녹조를 위해서 보를 없애라? 이게 완전 주객이 된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논리의 바탕으로 한 솔루션을 찾는 거죠.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유기업원 환경정책 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환경부의 규제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현실을 우리가 직시를 하고 어떻게 하면 환경 규제가 더 우리 사회에 있어서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우리 사회에 혹시 불필요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찾는 그런 시간입니다. 예, 오늘 저는 그 토론문 주제를 환경 규제는 합리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환경의 어떤 규제라든가 관리, 정책 이런 것들을 보면서 상당히 합리적이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다 하는 것을 평소에 많이 느꼈기 때문에 그 평소에 좀 환경 규제를 어떻게 발전시켜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했던 바를 좀 적었습니다. 우선 그 환경 규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주 정교하고 과학적인 또 합리적인 설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경우에 아주 단편적인 그 지식이라든가 단편적인 사안에 대해서 감성적으로 접근하는 경우들이 있다가 보니까 효과가 없고 불필요한 규제만 낳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뭐냐면 환경 문제 규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각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수질 오염을 예를 하나 든다면은 수질 오염을 강화하면은 수질이 좋아지죠. 그런데 수질 오염을 처리할 때는 우리가 전기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수질 오염을 규제를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수질은 깨끗해지지만 전기를 많이 씀으로써 대기 오염은 더 심해지는 그런 역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이건 뭐 수질 오염, 대기 오염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데 지나친 규제를 하면은 그것도 실제적으로 규제를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어떤 그 특정한 분야만 생각해서 과도한 불균형한 규제를 한다든가 했을 경우에 오히려 역효과를 낳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환경과학에서 늘 교과서적으로 강의에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건데 뭐냐면 전과정 평가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라고 하는데 뭐냐면 어떤 환경 오염 물질 또는 어떤 제품이 있다고 하면은 이것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려면은 사용할 때에 오염이 없다 이것만 볼 게 아니라 이것을 만드는 과정 또 만드는 재료를 만들기 위해서 채굴하는 과정 채광에서부터 시작해서 최종적으로 제품을 운반할 때 들어가는 교통비용 또 처리할 때 들어가는 폐기비용 이런 것까지를 모두 다 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어느 쪽이 친환경인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면은 풍력 발전 하면은 발전기가 돌아갈 때 CO2를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친환경적으로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 발전기를 만드는 과정은 굉장히 많은 전기를 씁니다. 그러니까 그 전기의 사용에 의해서 발생하는 대기오염은 이미 피할 수가 없는 거죠. 또 그 재료를 만들기 위해 채광 과정에서 수질 오염이 발생하고 이런 것들도 있고 또 풍력 발전기가 돌아갈 때 거기에 이제 새가 부딪혀서 죽는 숫자가 미국에서 1년에 한 100만 마리쯤 죽는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과연 우리가 생태학적 영향까지 제대로 평가가 됐는가 이걸 이제 전부 보는 게 전과정 평가입니다. 그래서 이 환경 영향 평가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제품의 제조부터 최종 폐기까지 전 과정을 정밀하게 과학적으로 평가해야 되고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합리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규제하는 것이 좋은가, 또 어느 쪽이 더 친환경적인가를 판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형평성 문제를 저는 늘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수질 오염을 이제 주로 많이 연구를 했는데 어떤 한 분야에서 한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오염 물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정부의 대처하기를 굉장히 강력한 대처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정부에서도 어쩔 수 없이 그 분야에 이제 강력한 모니터링이라든가 제거 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세우게 돼요. 그런데 지금 지구상에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낸 유해 물질만 해도 수십만 가지입니다. 자연적으로 생물이 만드는 내추럴 한 것도 굉장히 많아요. 수백만 가지죠. 그 많은 것들을 우리가 다 형평성을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 좀 위해성이 크다 싶으면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더 많은 투자를 하고 해야 되는데 어느 한 특정 분야의 특정 물질에 대해서 지나치게 강조를 하다 보면은 오히려 비용이 그쪽으로 더 과중하게 배분이 되고 다른 많은 오염 물질에 대해서 또 다른 많은 환경 문제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는 이 산업 간의 형평성도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수질 오염을 주로 많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수질 문제의 가장 큰 근원은 1차 산업입니다. 농업하고 축산업, 또 업, 양식업 이런 것들입니다. 유해 물질로 따져 보면은요, 이 2차 산업 공업에서 나오는 유해 물질들은 지금 굉장히 잘 컨트롤이 되고 있습니다.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를 다 처리하고 고농도로 이제 좁은 곳에서 나오니까 처리를 하는데 훨씬 더 많은 유해 물질이 농업에서 사용이 됩니다. 농약, 각종 살충제, 그 다음에 가축에 먹이는 항생제 이런 것들은 저농도로 살포가 돼서 농경지에서 그대로 유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유해 물질을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2차 산업이 아니라 1차 산업이에요. 많이 배출이 되기 때문에. 또 녹조 현상을 일으켜서 피해를 주는 수질 오염을 시키는 그 원인을 보면은 85% 정도가 이 비료하고 축산 폐기물, 즉 분뇨로 만든 퇴비입니다. 그 비료와 퇴비가 거의 8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데 그 부분은 거의 우리가 통제를 안 한다는 거죠. 통제를 안 하고 가정 하수에 대해서만 또 공장 폐수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수질이 개선이 잘 안 돼요. 돈만 많이 들어가고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지금까지 우리가 1차 산업에 대해서 소홀히 했던 거 이런 것들을 이제는 우리가 좀 올바르게 시각을 평가를 하면서 바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제가 어느 잡지에 한번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Seaspiracy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Seaspiracy는 뭐냐면 sea 바다라는 말하고 conspiracy 음모라는 말하고 합쳐가지고 Seaspiracy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 사람이 거북이 코에 빨대가 꽂힌 것을 보고 어떻게 해양에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일 수 있겠는가. 그래서 플라스틱 빨대 안 쓰기 운동하고 육상에서 플라스틱 안 쓰기 운동을 하면서 바다에 나가서 조사를 하고 막 활동을 해보니까 바다에 있는 쓰레기 거의 대부분이 육지에 나와서 나온 것보다는 어업에서 나온 폐기물, 어업 도구, 또 양식장에서 나오는 폐기물 이것이 훨씬 더 많더라는 거죠. 또 물고기를 죽이는 것도 그런 어떤 오염 물질이 아니라 이 남획에 의해서 또 버려진 그물에 의해서 또 사고로 그물로 잡히는 그런 상어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수산업이나 어업에서 일어나는 그런 영향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외시하고 육상에서 버리는 폐기물 플라스틱 쓰레기만 줄인다고 해서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그래서 그런 문제를 지적하고 고발하는 다큐멘터리가 시스피러스입니다. 이게 그 다큐멘터리를 저도 보면서 굉장히 우리가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분야에서 1차 산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큰데 산림을 제거하고 농사를 짓고 농약 뿌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모른 척하고 다른 부분만 자꾸 관리를 한다고 해서 이게 개선이 제대로 되겠는가 효과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늘 했었습니다.
규제 이슈에서 사실은 가장 첫 번째로 저희가 얘기를 할 때 규범과 실효적 측면을 구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규범이라고 하면 우리가 사회 문제에 대해서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뭔가 움직일 수 있게 정부가 유도를 한다든가 조금 더 나은 어떤 사회 목적적인 지향을 이제 밝히는 거죠. 환경 규제가 가장 대표적인 것 같습니다. 수질이 깨끗해야 되고 대기도 꼭 깨끗해야 되고 그다음에 기후도 이제 문제 없어야 되고 이런 류의 어떤 규범적인 목표를 추구를 하죠. 그래서 모든 규제와 마찬가지로 환경 규제 부분도 이런 특정한 규범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실질적으로 정부의 정책으로서의 어떤 이런 환경 문제를 달성하기 위한 규제는 이 환경에 대한 규범적인 문제를 태클하는 것 자체로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런 규제가 실효적으로 작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말을 합니다. 규제는 필요하기 때문에 정당한 게 아니고 작동을 할 때 사회적인 비용과 편익을 대비했을 때 그 편익이 훨씬 더 높다는 것이 입증이 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환경 규제에 대해서도 사실은 굉장히 불편한 얘기, 힘든 얘기를 이제 하게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환경이 깨끗해야 되는데 당연히 규제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하는데 아니 그게 아니야. 규제를 안 할 수도 있는 거야.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규제를 해야 돼. 라고 이제 얘기를 이제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제일 먼저 제기하고 싶은 것은 방금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제 표현으로 얘기하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구분입니다. 우리가 환경 규제를 얘기할 때 환경에 대한 오염원은 사방에 보입니다. 특히 일회용품 규제, 그러면 사방에 일회용품이 있고요. 쓰레기장에 가면 버려진 쓰레기들이 존재하고 매스컴에서 보면 여기저기서 뭐 더럽거나 어지러운 것들을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마다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오염원이구나, 치워야 되겠구나, 규제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아주 즉각적인 측면에서 보이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측면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은 돌멩이 하나를 물속에 던지면 동심원이 되어서 계속 퍼져나가는 것처럼 모든 게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영역을 고려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A라는 환경 오염 물질을 우리가 규제를 한다고 했을 때 대체제로서의 B라는 환경 오염 물질이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비닐봉지를 규제했을 때 장바구니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일회용 컵을 규제했을 때 머그컵은 어떻게 쓰이는지, 그런 머그컵을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을 같이 고려해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되게 중요한 우리가 하나의 관점이 있습니다. 환경 규제의 목표가 환경 오염을 0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회의 모든 문제는 그 문제로서의 작동을 하고 있는 부분이 존재하고 우리는 문제와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 해결 방식이 특정한 사회 문제를 0으로 만들어버리는 문제 해결을 하게 되면 그것을 통한 사회적 비용이 훨씬 커지는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한 가지 예를 아까 교수님이 많이 말씀드려 주셨지만 저도 한번 들어보면 우리가 일회용 비닐봉지라는 게 있고요. 면가방이라는 게 있고 종이가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언뜻 보면 일회용 비닐봉지를 규제를 하면 면가방이나 종이가방을 쓰고 다니면 훨씬 더 환경 친화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체 이 물건의 사용의 수명 주기를 고려를 해 보았을 때 화석연료가 얼마나 많이 쓰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면과 종이가 일회용 종이보다 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측면에 대한 고려까지도 하면서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환경 규제에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특히 이제 일회용 용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 규제에 있어서 몇 가지는 좀 점검을 해야 될 게 있는데요. 첫 번째로 뭐냐면 사람들이 많이 써서
자주 쓰레기로 되어지고 있는 일회용품 같은 경우는요, 당연히 그것을 많이 쓰고 있는 이유는 사용 가치가 되게 높기 때문이죠. 대체재에 비해서 이것을 사용하는 것이 사용 가치와 사회적 편익이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규제를 한다고 했을 때 대체재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이것이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비닐, 빨대, 컵, 젓가락, 용기, 물티슈 이렇게 굉장히 많아지는 것들을 어느 범주에 어디까지를 규제를 하느냐에 따라서 사회적 형평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인간이 예를 들어서 한 5천 년 정도 문명을 생활을 했다고 하고 산업혁명 이후에 지금 한 250년 정도 왔다고 했을 때 그 사이에 무수히 많은 쓰레기가 만들어졌을 것이고 지금도 폭발적으로 제조품이 만들어지고 있죠. 이것들이 지금 다 어디로 갔을까요? 이 환경 규제론의 논리라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쓰레기로 남아서 어딘가에 우리 사회를 더럽히고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자원 재순환 과정에서 인간이 스스로 이것을 재활용하거나 소각하거나 해결하는 양식을 보여왔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환경 규제의 상당한 부분도 지금 재활용품 같은 경우는 일회용품 같은 경우는 한 30% 정도 아니면 뭐 다른 환경용품은 50% 정도의 재활용이 보여진다고 하는데요. 이런 이 선순환적인 방식으로서의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다시 쓰여지고 소각되고 하는 방식을 어떻게 고민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 이것을 어떻게 가속화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사실은 지금 우리가 하는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조금 상책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환경 규제의 상당한 부분은 기술 발전으로 해결이 되어야 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는 바나나 잎으로 3년 동안이나 썩지 않고 갈 수 있는 이제 포장 용기 같은 것도 개발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탕수수 뚜껑이나 종이 과구로 만들어진 이 생수병 같은 것도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술적으로 우리가 해결이 되어짐으로써 사회에 자연스럽게 어떤 이런 환경적인 요소가 해결이 되고 걱정이 사라지는 어떤 지점을 발견을 해야 되는 측면이 사실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모든 측면에서 봤을 때 특히나 환경부에서 환경규제 영역과 관련해서 굉장히 크게 가끔씩 사회적 논란이 되는 것이 모든 규제 대상에 대해서 성급하게 투입 규제, 즉 성과나 산출이 아니고 투입적인 방식에서 그런 물질을 사용하지 마세요. 그것을 사용하면 뭐 범칙금을 부과한다거나 이렇게 원전 봉쇄하는 방식으로서의 규제를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전반적으로 사회적 문제 해결은 안 되면서 소비자들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불편은 훨씬 커지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따가 토론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 끝맺으면서 한 말씀만 드리면요. 환경 규제에 대한 고민은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우리나라의 국회의 입법 프로세스에 가장 큰 애로사항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환경 규제 하나를 만드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분석을 할까요? 라고 질문을 하면 저도 별로 자신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회용 문품 규제라든가 화학물질 규제라든가 아니면 그 외에 재활용이라든가 자원재생 관련한 규제라든가 이런 거 하나 만들려면 면밀한 사회적 편익과 그것에 대한 가치 분석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요. 그런 것이 없이 국회에서 그 규제를 많이 만들어 놓다 보니까 이것을 시행하거나 구체화시켜야 되는 환경부로서는 또 다른 부담이나 이 골치 아픈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이제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국회로부터 우리 사회, 행정부 아니면 전체적인 생산과 제조 라인 환경과 관련된 여러 이해 당사자들의 부담으로 다가오는 이런 이 비합리적인 규제의 생성 메커니즘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좀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을 보호해야 되니까 환경 규제를 해야 됩니다라는 아주 규범적이면서도 그럴듯한 이 레토릭에서 벗어나서 환경 규제가 정말 실효적이고
사회적인 가치가 충분하게 있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예. 두 분 교수님이 논리적으로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저는 조금 현실적인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특히 우리 자유기업원에서 제시한 이슈를 보니까 그 일회용품 사용 규제 문제하고 제품 포장재 문제, 최근에 좀 이슈가 됐던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규제 만능이 아니냐 하는 그런 시각, 그 다음에 특히 기업 활동에 어떤 위축을 주고 있느냐 이런 관점도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정부가 고민하고 있는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규제 관점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우선은 이게 지금 규제 강화 혹은 또 기업의 규제가 좀 많고 또 시민들의 생활에 좀 불편이 있다는 것이 현 정부가 지금 취하는 어떤 규제 방식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관점에서 보면 우선 최근에 이슈가 되는 두 가지 이슈입니다. 첫째는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하나 있고 하나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 이 두 가지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규제가 지금 현 새로 시작한 정부에서 생각하는 규제 방향하고 맞는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거죠. 우선은 이 두 가지 규제 제도가 이 정부에 들어와서 입법화된 게 아니고 방금 우리 이호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지난 정부에서 입법화해놓고 시행 시기가 공교롭게도 지금 정부가 시작되자 한 달 만에 첫 번째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시작해야 되고 또 두 번째 거는 한 5, 6개월 지나서 또 시작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부가 추구하고자 하는 환경 규제에 대한 개선 방향하고 이게 매치가 전혀 이렇게 맞아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향하고 생각하고 다른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법이 정해지면 또 정부로서는 지키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또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난국을 과연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느냐 해서 고민하다가 지금 현 정부의 집행 담당하는 장차관이나 이런 분들이 한참 고민하다가 결론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유예책으로 내놓은 것이 일회용품 보증금제는 6월 10일 날 해야 되는 거를 12월 초에 제주도와 세종시만 우선적으로 한번 해보자.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그 결과를 보고 다시 논의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근데 일단 시행은 하되 좀 제한적으로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요. 두 번째 일회용품 사용 규제는 지난 11월 24일부터 해야 되는 걸로 지금 돼 있는데 도저히 그대로 집행하기에는 너무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으니까 1년간을 계도기간이라는 방법을 해가지고 일단 강제적인 집행을 하지 않고 일단 시행은 하는 겁니다. 시행은 하는데 강제적으로 하진 않는다. 이런 이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한번 살펴보면 아까 두 분 교수님 말씀했던 그대로입니다. 첫째는 환경은 무조건 이렇게 규제해가지고 좋게 해야 된다는 소위 NGO식 접근 방식, 근거라든가 대안이라든가 이런 고민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어떻게 보면은 진행되는 그런 과정. 이 프로세스가 굉장히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거는 이러한 규제에 관련되는 이해관계자, 특히 이 소비자는 물론이고 기업 중에 특히 소상공인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도가 한 번씩 바뀐다든가 또 변화가 있을 때마다 소상공인들이 겪는 그 고통은 굉장히 심합니다. 그리고 소비자도 마찬가지고. 그럼 최근에 포장재 문제 같은 거 보면은 대부분이 편의점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럼 편의점 주인들이 지금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알바생을 쓰고 뭐 굉장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많은 그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집행하고 또 대안을 만들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최근에 현장을 몇 군데 편의점 주인들하고 좀 얘기를 나눠보는데 굉장히 불편해해요. 그리고 힘들어하고 또 이런 것을 과연 제대로 된 규제이고 제대로 된 정책인가 하는 측면에서 또 고민해야 될 거고 또 하나 관점은 제가 평소에 좀 궁금해하는 건데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폐기물 문제 해결되는 거냐? 환경 문제가 좋아지는 거냐? 해결되는 거냐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절대적으로 완벽한 대안이 되기는 어렵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정책이라는 것이 효과성도 중요하고 또 기술적 대안, 대체
어떤 기술이죠. 그다음에 이행 과정 자체도 다시 한번 정치하게 좀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그 현실적으로 이런 최근에 당면한 두 가지 이 정책의 변화를 가지고 우리가 고민해야 될 주제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원론적으로 본다 그러면 정책 설계할 때 고려해야 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아까 그래서 뭐 정과정 관점에서 본다든가 뭐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본다든가 또 여러 가지 정책의 어떤 효과성 이런 것들을 보는 것도 있지만 저는 이해관계자들과의 그 사전 조율 그러니까 수용성이죠. 어떻게 보면 정책이라는 것이 현장에서 집행이 제대로 돼야 효과가 나는데 현장에 대한 그 수용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상황에서 만약 정책을 섣부르게 집행을 하게 되다 보면 굉장히 부작용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을 좀 더 진지하게 고려했었더라면 좋았겠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해야 되겠다는 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그렇다면 이런 문제에 있어서 과연 스테이크홀더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역할을 해줘야 되느냐 하는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간단히 드리면 우선 앞에 우리 이호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정부나 국회, 특히 국회에서 새로운 제도를 또 만들고 또 그걸 그러니까 정부가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좀 부작용이 우려되는 시뮬레이션을 많이 해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을 경우 지금 이 두 가지 제도는 저는 그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리뷰를 해야 된다. 특히 이번에 지역적으로 세종시나 그래서 제주도를 중심으로 혹은 또 계도기관을 두는 이러한 편법, 일종의 편법이죠. 이렇게 하는 것을 참고를 해서 한 시간이 지났을 때 과연 제도가 올바르게 된 것인가에 대한 리바이즈를 다시 해봐야 된다는 게 하나 있고 이것은 뭐 정부나 국회의 소관이죠. 근데 문제는 이 제도가 만들어지고 시행되는 과정에서 과연 이해관계자들이 제 역할을 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산업계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견을 반영해야 될 그 기능들이 생각보다 우리나라의 그 경제 활동 과정에서 보면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경제단체들도 있고 또 경제단체들의 의사를 전달하는 프로세스는 분명히 있을 텐데 생각보다 개별 기업이나 또 협회나 경제단체들의 그 역할이 그렇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법화 과정 혹은 또 제도 시행 과정에서 그런 의견들이 충분히 검토되고 전문적인 어떤 시각에서 혹은 대안을 만들어서 혹은 또 기술적 대안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생각보다 좀 약하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 ESG 경영이라고 일반화되고 굉장히 포퓰러한데도 불구하고 개별 기업에 들어가 보면은 그러한 노력들이 생각보다 좀 약하지 않느냐. 아까 우리 두 분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제품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내고 이런 노력들은 일부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체계적인 접근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대안에 대한 그 고민 그리고 그것을 정부나 국회에 전달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좀 더 활발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 뭐 나머지 소비자나 언론 혹은 또 NGO 이런 사회적인 관점에서는 이미 많은 얘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참 생략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관련되는 그 각 영역에서 나름대로 자기들의 어떤 생각과 또 대안을 함께 고민하는 이런 사회가 돼야지 좀 성숙한 어떤 대안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최근의 환경 문제나 또 자원 고갈 문제를 종합적으로 보면은 순환 경제 사회로 가는 길 자체는 상당히 아이디얼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반적으로 심플하게 생각해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활용을 해야 된다. 이러면 재활용이 과연 만병통치인가? 아까도 두 분이 지적하셨듯이 실제로 하다 보면 한쪽이 치우치다 보면 다른 쪽에 또 문제가 생기는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균형 있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매립지 문제가 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고 또 소각로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것을 폐기물 처리 관점에서 볼 것인가? 자원을 재활용함으로써 자원 고갈에 대비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도 좀 균형 있게 좀 봐야 되고 최근에 와서 좀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플라스틱 문제 얘기하면서 계속 대체재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일회용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으면 플라스틱 문제 해결됩니까?
지금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석유화학 공장에서 쏟아지는 합성 수지가 연간 거의 1,000만 톤에 육박합니다. 수백만 톤이 나옵니다. 근데 그 많은 플라스틱 원료들을 그냥 두고 생산은 그냥 두고 그냥 소비만 줄이면 되는 거냐. 그게 어디로 가겠어요? 이쪽을 막으면 저쪽으로 가고 결국은 생산 쪽이 줄지 않는. 그러니까 석유 시대, 석유로 시작되는 플라스틱 문화가 없어지지 않는 한은 이 플라스틱은 줄지 않아요. 그냥 계속 생산되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데 계속 지역적으로 일회용품 사용만 규제를 시키면 이 프로세스가 그럼 과연 어떻게 그 플로우가 어떻게 될 것이냐는 문제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해야 되는데 그 해결 수단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측면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환경 규제 정책을 강화시킨다고 해서 우리가 이 지금 산업 사회에서 살고 있는 여러 가지 그 균형을 보면은 이 문제 해결에 근본적인 대책이 안 된다는. 그래서 우리가 환경 정책 하시는 분들이 가끔 하는 말이 환경 문제는 대부분 환경 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산업 활동에서 빚어지는 문제,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1차 산업에서 빚어지는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환경 문제가 나타나는데 그건 환경 정책의 대상이 아니에요, 대부분에게. 그러니까 그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환경 정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산업 정책, 농업 정책, 산림 정책 이런 데서 풀어줘야 되는 문제들이 많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규제 관점에서만 쳐다보기보다는 그 근원적인 문제를 좀 더 들여다보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떤 정책을 가지고 1차적으로 연관관계를 보고 정책을 펴기보다는 이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이러한 접근이 필요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일단 해봅니다. 예. 규제가 과학적이고 합리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하나 예를 좀 더 들고 싶습니다. 일회용 종이컵하고 다회용 머그컵하고 어느 쪽이 더 친환경적인가 그런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이 질문에 대한 그 연구는 벌써 한 1990년대에 캐나다에 있는 교수가 먼저 시작을 해서 일회용 컵을 만드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에너지, 그 다음에 다회용 머그컵을 만드는 과정에서 생기는 에너지를 다 비교한 적이 있어요. 그러한 그 과학적인 평가의 사례, 이런 팩트들이 일단 소비자들이나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그런 과정이 먼저 필요하지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팩트를 잘 모르니까 얼핏 보기에는 일회용 컵이 더 좋은 것으로 저 나쁜 것으로 생각이 되겠죠. 그런데 저는 분명히 일회용 컵이 더 친환경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캐나다 교수가 논문을 쓰면서 조사한 그 에너지 소비량을 계산을 해보면은 다회용 머그컵을 만들 때 그 광산에서 캐내 가지고 그걸 재련하고 만들고 운반하고 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에너지를 다 계산을 한 거예요. 다 계산을 해보니까 어느 쪽이 친환경적이냐면은 다회용 컵을 1000번 이상 쓰면은 그쪽이 더 친환경적이랍니다. 그런데 1000번 이상을 쓰려면요 하루에 한 번씩 써도 한 3년을 써야 되고요. 그런데 저희 집에만 해도 이 머그컵이나 이런 컵이 요즘 뭐 텀블러라고 해서 막 선물로 여기도 주고 하는데 한 10개는 있습니다. 한 개당 1000개씩 쓸 수 있는가? 제가 죽을 때까지 써도 그렇게 못 씁니다. 결국은 이제 그런 게 다 그 에너지를 오히려 더 낭비한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20원짜리 그 종이컵을 1000개를 쓰면은 그게 2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머그컵 하나 값이 되는데 텀블러 하나 값이 되는데 이 가격이라는 것은 거의 소요되는 에너지를 반영한다고 봐야 돼요. 가격에. 또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뭐 폐기물의 그 영향을 부과를 한다면은 환경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가격에 그런 게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적게 드는 비용이 적게 드는 쪽이 친환경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캐나다에서 그 교수가 그 이제 연구 논문을 낸 이후로 다른 사람들도 많은 비슷한 논문들이 그 후로 많이 나왔어요. 뭐냐면 계산 방법을 조금씩 달리한 거죠. 이 사람은 여기 계산할 때 이게 빠졌다. 이 운반 과정에서 또는 뭐 폐기물을 그 환경 영향을
비교를 하는데 종이는 뭐 1년 만에 썩지만 머그컵은 썩는데 100년, 200년, 500년 걸린다. 그러면 그걸 몇 년 동안 영향을 계산할 거냐.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계산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계산이 조금씩 달라지긴 하는데 그런 내용들이 올바르게 소비자에게 전달이 되지 않으면은 그 팩트를 모르면은 감성적으로 접근하는 거죠. 감성적으로 접근하면 아 일회용 컵이 아주 나쁜 것이다. 텀블러가 훨씬 좋다. 이러면서 집안에 텀블러를 잔뜩 모아놓는 그런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정말 합리적으로 이게 친환경적인가 하는 것에 대한 팩트 전달을 우선 우리가 명확히 하는 그런 작업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풍력 발전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풍력 발전 굉장히 친환경적으로 보이지만 그게 돌면서 저주파 진동이 동물에게 미치는 영향 이런 건 거기에 계산이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새가 죽었다고 해서 전기요금을 더 내느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같이 다 계산을 해서 우리가 평가를 해야 올바른 평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그 팩트 전달, 오해와 진실을 제대로 하고 하는 작업을 먼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금 뭐 규제가 이제 좀 비과학적이고 합리적이 않은 그런 규제들을 남발하는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게 우리 사회에 합리적이지 않은 그 규제가 관료주의적 또 전체주의적인 어떤 습성에 젖어서 남발하는 그런 풍토가 막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조금 해봤습니다. 교수님 말에 얹어서 저도 그 한 2년쯤 전인가 읽은 논문이 하나 있는데요. 전기차와 휘발유차 중에 어느 차가 더 환경 친화적일까? 이제 휘발유차가 환경 친화적일 수 있다라는 분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차는 무게가 일단 되게 무겁고 그래서 이제 더 많은 이제 미세먼지를 이제 일으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전기차 배터리도 이게 처리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애로가 있고 이런 것 보면 사실은 인간이 활용하는 모든 것이 사실은 이 환경과 관련된 애로 요인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않고 이분법적으로 얘기를 이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전 사실은 그 아까 마지막에 말씀드렸는데 그 차관도 말씀하셨지만 국회 입법 프로세스에 대한 심각한 문제의식을 사실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한 3년쯤 전인가 좀 일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부산에서 폐수 혼합을 하다가 폭발을 해서 사람이 돌아가신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요즘은 이런 거 나면 언론에 이제 난리가 나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바로 국회에서 대응을 했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했냐면 모든 폐수를 혼합할 때는 조사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규제를 이제 통과시켰죠. 이게 당연히 환경부 규제입니다. 폐수관리 규제인데요. 너무 안전하고 환경에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규제를 만들어 놨는데 환경부에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당시에. 왜냐하면요. 폐수는요. 혼합 수거가 원칙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폐수는 어디에서 어떤 이유 때문에 발생한 폐수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폐수가 어디에서 온 주소인지 모르는데 이걸 수거를 해야 되면 수거 과정에서 혼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혼합을 안 시키고 폐수 수거를 한다는 것은 그럼 그 많은 폐수가 나타날 때마다 다 따로 수거를 해야 된다니까. 그럼 이제 환경부에서 그럼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걸 해야 되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할 수 없는 일을 시킨 거죠. 국회에서. 또 환경부에서는 이 할 수 없는 일을 어떻게든 해야 되는 마법을 부려야 되는 거고요.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는 이 규제가 도대체 왜 해야 되는 거지? 이거 안전을 한 건가? 뭐 이런 이제 생각이 이제 드는 이제 지점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이 환경과 관련된 부분에 너무 규범적인 접근이나 얘기는 좀 곤란하다 이런 생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부에서 두고두고 칭찬받는 규제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다 아시는 겁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인데요. 개인적으로 그 쓰레기 종량제 봉투 만들 때 정책에 참여하셨던 벌써 은퇴하신 분을 우연한 기회에 뵌 적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자랑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규제 때문에 우리나라가 변했다 이거죠. 근데 이 규제의 가장 심플한 논리는 그거죠. 뭐냐면
가격 메커니즘을 적용한 정책이 되게 유효하다는 거예요. 이제 쓰레기 종량의 봉투 몇천 원이지만 그것을 판매하고 거기에 담아서 쓰레기를 버리도록 하는 그 정책만으로 인해서 쓰레기가 굉장히 조리 있게 잘 관리가 되어졌고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스탠다드가 되어서 있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회용품에 대한 규제도 사실은 여러 측면에서 설계 과정에 고민을 좀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일회용품을 전혀 쓰지 않게 하는 게 일회용품 규제에 대한 지금 방식, 일회용품 쓰지 마세요 편의점에 이게 맞는 건지 요 직전처럼 비닐봉투를 사용하려면 20원을 내세요 라는 방식이 맞는 건지에 대한 스터디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야 비닐봉투 당연히 쓰지 말아야지 그럼 쓰지 말도록 하면 되는 거지 뭘 복잡하게 20원을 내도록 하고 받고 짜투리도를 받고 그렇게 할 것이냐 이런 이제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석이 사실은 토대가 되어야지 환경 규제도 좀 더 세련된 방식의 결론이 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사실은 좀 듭니다. 그 사실 이 자리를 아마 주선을 하게 된 취지가 특히 그 현 규제 정책 자체에 대한 문제점도 문제점이지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좀 고민을 해야 될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한두 가지만 좀 문제 제기 겸 대안을 좀 고민을 해보는 것은 첫째, 지금 포장재 내지는 일회용품에 대한 규제의 상당 부분은 자원의 재사용 관점도 있지만 폐기물 처리에 대한 이 한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수도권 매립지가 물론 여기 상암동 그 난지도야 벌써 옛날에 끝났지만 수도권 매립지도 조만간에 이제 끝나는 걸로 지금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답답한 것은 한때 제가 정부에 있을 때는 이걸 영구 매립지화 개념으로 가려고 했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소각을 먼저 하든가 전처리 시설을 해가지고 이것을 자원화시켜서 연료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 매립되는 양이 확실히 줄어들거든요. 그랬을 때 그러면 사용 단계에서 규제하는 것보다는 처리 단계에서 대안을 만들어 가지고 하게 되면 훨씬 더 효과적이고 편하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그 과정에서 연료화도 일부 또 제대로 되지 않고 또 매립지 자체에 대한 지역 현안도 해결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뒤로 오다가 지역적 갈등만 생기는 상황에서 지금 조만간에 이제 앞으로는 매립을 거의 금지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매립을 금지하는 상태에서 소각을 해야 되는데 소각을 하게 되면 나타나는 또 다이옥신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이 대기 문제를 지역 주민들과 해결을 해왔느냐 이것도 해결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신정부가 들어와서 그 문제를 다 떠안은 거예요. 결국은 이게 역사성이 있는 건데 그걸 가장 굵직굵직한 문제를 풀어주고 나서 전체 규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해결책은 전혀 없이 다 막아놓고 그냥 어떡할 거냐. 그러면 사용 단계에서 줄여라.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일회용품 사용 안 한다고 플라스틱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다. 그럼 어떡할 거냐. 뭘 재생산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아까 얘기한 종량제 봉투에 들은 소위 고형 폐기물 같은 걸 갖다가 그 수도권 매립지 가면 공장이 있어요. 그걸 이렇게 숯처럼 가공을 해가지고 그걸 연료로 씁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러니까 1차 이렇게 습기를 제공하고 그 연료화 시키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소위 우드 펠렛 같은 것을 섞어서 하는 대안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한때 그걸 같이 시도를 해봤었는데 근데 이것도 정부의 좀 문제가 뭐냐면 우드 펠렛은 산업부 소각이에요. 에너지 쪽. 또 그다음 폐기물을 가지고 고형화시켜서 연료화시키는 것도 환경부 소각. 이 두 가지를 연결시켰을 때 연료율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사실 기술. 근데 그런데 나타나는 또 하나의 이제 대기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이런 문제들이 기술적으로 만약 해결이 된다면 우리가 매립지에 대한 부담을 훨씬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솔루션 중심의 정책을 가져갔으면 좋았을 거라는데 지금은 그것보다는 오히려 이 프론트라인에서 자꾸 그러니까 앞에서 규제를 해버리면 이런 문제들이 점점 죽어버려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규제를 잘못해 놓으면은 규제를 피해서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내려는 기업의 노력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회용품 아까 여러 가지 대체 물질을 만들어내는 기업들이 있는데 그걸 규제를 제대로 안 하게 되면 이 대체 물질 만드는 회사가 또 죽어요. 또 규제를 너무 강하게 하면 또 다른 부작용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특히 예를 들어서 종이컵을 못 쓰게 한다고 했을 때 종이컵 만드는 회사는 대부분 작은 회사들이 많거든요. 그럼 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들이 계속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업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그 경제단체라든가 협회라든가 이런 데서 좀 더 신중하게 그 대안을 고민하고 정부와 대화하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유감스럽게도 정부에 따라서는 NGO 중심의 대화만 하고 기업들하고 아예 대화를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채널을 빨리 만드셔가지고 서로가 논의를 하자는 거죠. 그렇게 안 하면은 아무리 지금 교수님들 말씀하셨듯이 그런 균형 잡힌 시각에서 정책을 얘기를 해도 실제 집행 과정에서는 제대로 못 해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러니까 통해서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들도 사실은 기업이라든가 소비자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자기들이 유권자들이니까 표가 있으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나서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하고 국회만 대화를 시켜가지고는 올바른 정책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집행하면서 공무원들도 그래요. 공무원들이 대부분 그 현장에서 충분히 다녀보지 못한 공무원들이 또 태반이기 때문에 실제로 무슨 문제가 일어나는지 특히 폐기물이나 이런 재활용 문제는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건축 폐기물은 건축 폐기물대로 또 복잡하고 그다음 농업 폐기물, 그다음에 뭐 공업 폐기물 굉장히 다양한 성상들이 있고 프로세스가 있는데 그걸 제대로 이해하고 정책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정말 기대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자들이 자기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대안을 제시하고 하는 끊임없는 노력이 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답을 구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규제는 보이지 않는 세금이라고 하죠. 뭔가 그 직접적으로 행위에 대한 그 규제는 뭔가 그 뒤에 숨겨진 비용이 있게 마련인데요. 그 규제를 통해서 우리가 접근하는 방식이 있고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서 접근하는 방식이 있는데 만약에 환경 부담이 발생을 했을 때 환경 부담만큼 그 총량만큼 세금으로 부여를 해서 그 소비하는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 부담금을 지불하면서도 소비를 하게 될 때는 그 환경의 부담금을 통해서 이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도 물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규제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선택권을 그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정부가 결정한 방식으로만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식이라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과학적으로 접근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오히려 엉뚱한 선택을 강요하게 되는 그런 또 부작용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소비자 편익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매우 이 선택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됐을 때는 매우 큰 산업의 왜곡뿐만 아니라 소비자 편익의 감소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안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금 더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서 그러면 규제를 혁신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그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호구 교수님께서는 국회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또 우리 전 차관님께서는 또 이 행정부처가 이 법을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의 또 필요성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김범철 교수께서도 그 부분을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또 한번 추가적인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그 접근에서 일단 뭐 저는 과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과학적 근거가 굉장히 우선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거나 또는 과학적 근거가 없는 그런 제도나 규제라면 그것을 반박하는 자료를 만드는 그런 노력이 우선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시민들도 그 텀블러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가 종이컵 만드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의 1000배가 든다고 하면은 아마 생각을 달리 할 겁니다. 어느 쪽이 친환경적인가 하는 개념이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그
노력을 먼저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좀 우리가 이 정치적이나 뭐 사회적으로 좀 평가를 하는 그런 측면도 좀 필요하지 않나는 생각합니다. 지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공무원들이 막 남발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대외적으로 볼 때는 나 좋은 일 했다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무슨 조치를 하나 만들었다고 자랑할 수 있는 업적을 한 줄 만드는데, 규제를 하는 것은 사실 돈도 안 듭니다. 공무원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글자 한 줄만 쓰면은 돼요. 그런데 시행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죠. 그러니까 규제를 막 남발하는 관료주의나 또는 정치적으로 어떤 감성적으로 접근하는 정치인들의 그 측면에서 함부로 이렇게 비민주적인 규제를 남발하는 행위, 이런 것에 대해서 이건 정말 합리적이지 않고 비민주적이다라는 비난, 비판, 이런 것들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자리, 계기, 이런 것들을 자꾸 만들어서 어떤 규제가 있으면 그 오해와 진실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예를 들면은 바다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쓰레기를 봤더니 육지에서 온 것보다도 바다에서 나온 것이 훨씬 더 많더라. 왜 그것을 외면하고 있었느냐, 이런 지적들을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자꾸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규제 관련해서 이제 규제 유형이라고 저희는 얘기 많이 하는데요. 이제 투입 규제, 관리 규제, 성과 규제 이런 것들이 있고, 명령 지시적 규제, 시장 유인적 규제 이런 얘기도 합니다. 뭐냐면 다 같은 규제가 아니라는 거죠.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규제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힘이 덜 들어오고 효과가 좋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이제 하는 건데요. 하나 말씀드리면 투입 규제, 관리 규제, 성과 규제 말씀을 사실 좀 드리고 싶은데요. 투입 규제는 아까 차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천적으로 봉쇄를 하는 거죠. 이제 그 물건은 환경 유해적이니까 쓰지 마, 이렇게. 근데 이렇게 투입 규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시장에서 그와 관련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이 자율적인 유인을 이제 사장시키죠. 그걸 할 필요가 없으니까 정부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되게 되어 버리니까. 근데 관리 규제나 성과 규제는 조금 다른 양상이 이제 벌어집니다. 즉 관리 규제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환경 규제를 어떤 식으로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정부가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각 업체라든가, 예를 들어서 일회용품이라고 하면 매장이라든가 큰 대형 마트라든가 다 굉장히 많이 쓰는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스스로 더 잘 알 수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자기 자신에 대한 처지에 따른 이 문제 해결 방식을 잘 알 가능성도 높죠. 그렇게 되면 이 관리 규제를 하자는 얘기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가 야 쓰지 마, 써, 이게 아니고 이 백화점이라든가 대형 매장 전체에 대해서 야 니들이 이 환경이라든가 이런 일회용품 사용과 관련해서 관리를 반드시 하는 게 너의 규제고,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야 될지는 너의 처지에 맞게 니들이 결정할 수 있고, 필요하면 뭐 컨설팅을 해준다거나 이런 식의 어떤 방식이 있을 수 있고요. 성과 규제는 배출량을 규제를 하는 거겠죠. 야, 니들이 일회용품을 우리가 어차피 0으로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뭐 1년에 몇만 톤 정도 쓸 수 있는 거야 라고 해놓으면 그걸 가지고 알아서 뭐 추석이라든가 뭐 설 때는 어떻게 좀 관리를 하고 평소에는 또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한다거나 자율적으로 이렇게 좀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식을 좀 열어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훨씬 똑똑한 방식이다. 왜냐하면 정부가 투입 규제를 한다고 해서 이걸 다 지키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형 마트라든가 커피숍 같은 데서 일회용품 쓰지 마, 오늘부터 이렇게 한다고 하면 당장 다 아마 경험하셨을 건데요. 테이크아웃 잔에 드릴까요? 아니면 여기 머그 잔에 드릴까요? 그러거든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테이크아웃 잔에 드려서 앉아있는 척 하면서 먹다가 나가면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어떻게 보면 규제 회피 현상이 발생되고요. 이건 투입 규제에서는 반드시 발생이 되고 정부가 이걸 단속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모호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은 환경부에서도 관리 규제나 성과 규제, 아니면
환경부에서 또 유독 이 포지티브 규제도 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폐기물 같은 것을 재활용하는 방식이 아마 지금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포지티브로 되어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폐기물을 예를 들어서 뭐 18가지 방식으로만 니들은 재활용할 수 있어. 나머지 방식으로 재활용하는 것은 불법이야. 이게 포지티브 방식이죠. 근데 그게 아니고 폐기물 재활용하는 방식 중에서 이런 것들은 위험하니까 이렇게는 하면 안 되고 나머지는 뭐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한 적 없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게 열어준다거나.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 규제 설계하는 측면에 대한 스터디가 좀 필요하다라는 고민이 사실은 좀 듭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모두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국회에서 굉장히 유연한 입법이 이루어져야지만 이런 공간이 열리는 거고요. 요즘은 국회 입법이 너무 획일적이면서 국회 입법 자체가 포지티브로 내려와 버리거나 투입 규제로 그냥 들어가 버리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이것을 요리하기가 참 어려운 사정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 규제 영역에도 조금 더 유형화된 그리고 조금 더 다기화된 규제의 설계 방식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공무원, 그러니까 규제 문제가 나오면 항상 공무원들이 이제 욕을 먹게 되는데, 실제 그 공무원 사회에서 일을 해본 제 경험에 의하면 공무원들이 그렇게 규제를 하고 싶어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억지로 규제를 만들어가지고 괴롭히려고 하는 공무원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되느냐? 근데 문제를 해결하라는 압력이 누구로부터 오느냐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 단적으로 옛날에는 가장 강력한 외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언론이죠. 언론에서 특정 이슈에 대해서 문제가 되면 해결책을 찾아야 되니까 뭐 부랴부랴 연구도 하기는 하지만 좀 서둘러서 하다 보면 좀 졸속한 규제가 생긴 경우가 옛날에 있었다고 보고. 근데 최근 과거 한 수년, 한 5, 6년 역사를 보면 저는 거의 NGO 압력이라고 봅니다. 지금 환경부는 특히 지난 정부 시절에는 거의 NGO 부서였어요. 거기에 그 헤드들 쭉 보시면 다 알겠지만 세 분 전부 NGO 출신들이에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을 기업하고는 아예 안 했어요. 만나지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방향성이 현실성보다는 방위성 쪽에 너무 치우쳤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돌이켜보면 규제가, 비현실적인 규제가 많다는 아우성이 기업으로부터 나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 개념을 한번 좀 그 과정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그러면 앞으로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 변화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입지 규제 같은 것부터 시작해서 기업 활동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규제들을 바꾸는 과정에 있고, 단 제가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일회용 컵하고 이 일반 포장재 규제에 대해서는 입법 사항이기 때문에 딜레마에 지금 처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종이컵 하나만 봅시다. 300원을 가지고 이제 아까 우리 종량제 봉투가 성공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뭐 문화부 대비긴 합니다만 종이컵을 300원을 돌려준다 손 치더라도 소비자들이 그거 아주 고맙다 생각하고 열심히 모아다 갖다 주는 사람이 과연 많겠느냐. 첫째. 둘째, 가장 핸디캡이 뭐냐면 프랜차이즈의 그 일선 매장에서 300원을 돌려주는 프로세스가 행정력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다 세가지고 300원씩 계산해서 주는데 그걸 어떻게 카운트 할 것이며 돈을 어떻게 세서 줄 것이며 현금으로 줄 것인지 카드로 돌려줄 것인지 마일리지로 줄 것인지 이 디자인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정부로 넘어온 겁니다. 한 달 만에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도대체 정책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무책임하게 제도를 만들어 놓고 다음 정부에 떠넘긴 정부가 어디 있어요?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 상태에서는. 300원 가지고 과연 이것이 적절한 수준이냐 아니냐도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 절차를 전혀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 날짜가 다가왔다. 한 달 만에.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또 하나. 수많은 정책 옵션 중에 예를 들어서 직접 규제, 명령과 통제식으로 하다가 경제적 유인책 쓰다가
또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민간 자율 혹은 자발적 협약 이런 정책도 많이 썼죠. 근데 요는 이런 정책에서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 또 자기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산업계 집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한 20년 전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상공회의소에 지속가능 경영원 만들 때 취지, 그다음 정경련에서 KBCSD 만들 때 왜 만들었느냐, 바로 이런 걸 해결하려고 만들었던 겁니다. 근데 제 기능을 지금 하고 있냐 이거죠. 그거 다 아실 겁니다, 산업계 계시는 분들은. 근데 저희들이 처음에 그거 디자인하고 할 때 다 그런 목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수도권 대기실 개선 규제할 때도 산업계 대표단은 제가 대표를 했어요. 정부하고 붙어가지고 서로 합의를 했단 말이에요. 왜 이런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그 이해관계자 조정 과정이 없냐 이런 겁니다. 저는 그게 제일 답답한 거예요. 그게 있으면 이런 정치가 안 나옵니다. 그리고 그런 졸속 안 합니다. 근데 그걸 안 하고 그냥 넘어가면 그냥 우리가 뭐 토론하고 뭐 언론에 기고하고 이런 수준 가지고는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직접 붙어서 서로가 논리를 가지고 붙어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논리적 뒷받침, 아까 두 분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과학적 기법을 가지고 분석한 대안을 가지고 들이밀어야 돼요. 그래야지 서로가 균형 있는 대책들이 나오고 적절한 규제가 만들어지는 거지, 일방적으로 졸속하게 혹은 특정 집단의 의견만 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계속 뭐랄까 좀 합리적이지 못한 규제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걸 상당히 우려합니다. 예. 예, 아까 드린 말씀 중에 하나 한 번 더 부언하겠습니다. 그것은 그 1차 산업에 대한 관리 부재인데, 저는 그 수질 오염의 이제 주 원인이 1차 산업이다, 농축산업, 양식업 이런 것이다라고 늘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거의 터부시합니다. 사람들이 뭐 토론도 안 하려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고 이러는 학자들도 별로 없고, 근데 우리가 중요한 그 원인들을 이렇게 외면하면서 그런 상태에서는 해결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폐기물이건 뭐 수질 오염이건 대기 오염이건 그 주 원인이 되는 근원, 특히 1차 산업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이걸 터부시하지 말고 솔직하게 데이터를 놓고 어떤 영향이 어느 정도 있는지,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느 것이 중요한지, 이런 그 논의들을 해가면서 좀 합리적인 해결책을 논의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환경이라고 하면 이제 신화가 되어진 부분도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저희 애가 아직 어리지만 이 동화책이라든가 책 같은 거 보면 늘 나오는 소녀 친구가 하나 있는데요. 벌써 소녀가 아니죠. 숙녀가 됐는데요. 그레타 툰베리라고 이제 하죠. 그래서 이런 분들의 어떤 이 격렬한 환경 규범론적 어떤 인식과 그에 부합하는 어떤 그 무브먼트죠. 운동으로 인해서 환경에 대한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시각이 사실은 전부 다 터부시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리고 환경에 대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시각이 되게 중요한 거기도 하죠. 기업도 마찬가지고 규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차제에 이런 교수님들이 말하시는 이제 과학에 기반한, 실제로 규제의 실효성에 기반한 논리적인 목소리가 어떤 규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아니면 상시적으로라도 이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자주 마련되어야 하고요. 사실은 이런 목소리가, 저는 요즘 진지전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다니는데요. 좀 차곡차곡 이제 밟아져가지고 좀 논리성으로 우리가 좀 무장되어질 수 있는 사회가 되면 좀 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아까 소학장 말씀도 여러 번 하셨는데, 논리적으로 우리가 수용성을 가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뭐 곧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뭐 이렇게 한번 기대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사례를 가지고 뭐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 그 김범정 교수님 말씀하신 LCA 관점에서 봐야 된다. 상당히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역사를 보면 옛날에 그
그 환경 마크라는 개념이 처음 이제 시작됐을 때 어떤 데다 붙여줬냐면은 재활용품, 재생품 이런 데 다 환경 마크를 붙였어요. 그걸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싱글 이슈라 그럽니다. 하나의 관점만 보고 친환경을 판단하는 데죠. 그때는 이제 전과적 개념이 없을 때니까. 그러면 재생 재활용품에다가 이 친환경 붙여가지고 한때 어떤 논센스가 있었냐면 백화점에다가 무조건 의무적으로 한쪽 코너에다가 친환경 제품을 팔아라. 매장을 만들어 놨어요. 거기다가 재생 노트 갖다 놓고 재활용품 갖다 놓으니까 사람들이 옆에 세계적 브랜드의 화장품 있는데 옆에다가 가장 잘 보이는 재생품을 갖다 놨으니 누가 사겠어요? 그게 전형적인 전시행정의 하나의 사례인데 지금 어떻게 되냐? 지금은 환경산업 기술을 해서 지금 제품 수도 엄청 많아졌어요. LCA에 기반한 환경 마커를 지금 붙여줍니다. 이게 그만큼 변하고 있는 거죠. 현실적으로 많은 대안을 만들어서 지금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 그건 이제 포지티브한 측면인데 또 하나 지금 말씀하신 그 1차 산업 말씀을 드리면 지금 언론에 가끔 나오는 것이 4대강의 보를 해체해라 하면서 녹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녹조의 근원이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별로 안 해요. 그게 바로 1차 산업입니다. 구형양화. 그냥 주변에 있는 논농사 이런 밭농사에서 뿌린 비료들이 모이면 결국은 녹조하고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4대강을 했을 때 원래 계획이 일단 기본 강을 해놓고 지류지천을 그 다음에 하기로 돼 있었어요. 그게 전부 다 농사와 관련된 거예요. 근데 지류지천 소를 예산을 하나도 안 하고 다 스톱했어요. 근데 하려면 지류지천 문제를 해결하자고 나와야 되는데 녹조를 위해서 보를 없애라? 이게 완전 주객이 전도된 거죠. 그러니까 문제의 근원이 뭔지를 얘기를 안 하고 결과만 가지고 서로 너 잘했다, 내 잘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두부 교수님처럼 이게 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논리의 바탕으로 한 솔루션을 찾는 노력.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정부의 무슨 정책 혹은 국회의 무슨 입법상의 문제도 있지만 이런 것을 공론화하고 국민들이 같이 공감해주는 그런 풍토가 상당히 중요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